더 작은 경제이고 열세인족이며 전체 수출의 4분의 3을 남쪽의 단일 국경을 넘어 보내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 관세를 위협했을 때 모두가 캐나다가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캐나다는 방향을 틀어 중국에 석유를 팔고 영국에 금을 팔며 미국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나라들과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정말로 미국이 필요할까요? 매일 미국과 캐나다는 수십억 달러의 상품을 주고받습니다. 정확히는 36억 달러입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캐나다 수출의 거의 76%가 국경을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캐나다 수출업자들은 미국 시장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관세 없이 이루어집니다. 논쟁은 무역이 계속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역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보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연결하는 무역협정인 쿠스마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품들은 그 틈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전략적 예외들도 있습니다. 바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입니다. 이들은 훨씬 낮은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왜일까요? 미국 산업을 움직이는 자원에 관해서라면 미국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캐나다를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세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캐나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빠르게 무역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2024년 말 캐나다 수출의 거의 76%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그 수치가 6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역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미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이 15.6%나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고마워, 하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어 라고 한 셈입니다. 문제는 무역 관세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잃어선 안 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산 석유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인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10%를 차지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캐나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자체 매장량이 있지만 캐나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8배 이상 많은 미국은 수요가 국내 공급을 훨씬 초과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유소는 미국산 원유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석유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생산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은 정유소의 설계 방식대로 가공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더 가벼운 원유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유소들은 더 무겁고 불순물이 많은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원유와 미국 정유소를 최대 가동할 수 있게 해주는 원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셰일 혁명이 찾아왔습니다. 경질유를 추출할 수 있게 해준 새로운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유소들은 중질유에 맞춰 지어졌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나온 새로운 경질유는 생각만큼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 뽑아낸 경질유는 해외로 수출하고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질유를 계속 정제하기로 한 것이죠. 미국의 정유 시스템 전체를 경질유 처리에 맞게 재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미국이 연료 공급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캐나다가 석유 수출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미국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대형 중질유 생산국에서 수입하는 것인데 이는 최근까지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고 아니면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유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유업체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미국 정유업체들은 이미 전기차와 국제 경쟁으로 인해 수요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도 정치적 위협과 1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2020년대 말쯤 정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들은 그런 값비싼 장기 투자를 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캐나다는 미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1위 해외 국가이며 미국 석유 수입의 60%를 매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단기적으로 미국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진실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캐나다를 훨씬 더 필요로 합니다. 미국인들의 삶은 사실상 캐나다의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캐나다가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성사시키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그 조치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더욱 빠르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계로 물품을 보내는 일은 이웃에 보내는 것과 다릅니다. 더 느리고 더 비싸며 서류 작업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엇을 걸고 있는 걸까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4번째로 큰 수출국입니다. 즉 캐나다가 그 수출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 미국은 몇 주 안에 그 영향을 느끼게 됩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이 견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금 생산량에서도 세계 4위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금값이 급등했고 애널리스트들은 연말까지 온스당 3,000찹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5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무역전쟁에 지친 모든 국가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시행된 이후에도 캐나다의 수출은 2.1%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금, 은, 백금에 대한 수요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캐나다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칼륨, 에너지용 우라늄, 산업용 백금,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휴대폰, 노트북, 전기차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캐나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듯 행동하지만 많은 주들은 캐나다와의 무역 없이는 번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총 34개의 미국 주가 캐나다를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중점을 둔 주들이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유제품 수출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미국산 캐나다 수입품은 큰 타격을 받아 거의 3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은 자동차, 철강과 알루미늄, 전자제품, 그리고 농산물까지 포함됩니다. 미국 농부들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캐나다 농부들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중국 무역협정을 기억하시나요? 두 나라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 농산물, 특히 카놀라 씨앗에 대한 관세를 약 8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그 대가로 캐나다는 자국 시장을 중국산 전기차에 개방하고 두 나라는 신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고 공동 투자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관세 인하로 인해 캐나다 기업들의 수출 주문이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또한 2030년까지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을 50%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국과 캐나다가 관계를 끊을 경우 발생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상호 방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시청하고 계시다면 제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5,500마일이 넘죠.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아무도 5대5 일대에 울타리를 치거나 국경을 순찰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저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거의 3분의 1, 이 미국이 자신들을 침공하려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느슨한 국경이 다소 불안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마일에 걸친 울창한 숲과 끝없는 호수에 순찰대를 세운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 없이 캐나다가 고립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캐나다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토의 일원이죠. 어떤 갈등도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파장이 퍼져나갈 겁니다. 나토에는 미국을 포함해 32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 전체 방위비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군사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죠. 그렇긴 해도 그 격차는 서서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경제 규모 대비 3.6%에서 3.2%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나토의 다른 국가들은 1.7%에서 2.3%로 방위비 지출을 늘려왔습니다. 2035년까지 캐나다는 매년 1,50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길 원합니다. 미국 없이 실제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모두가 묻는 질문입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거의 절반이 한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의 군사 예산은 대략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초강대국과 맞서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나라에게도 두려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 초강대국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당연히 그 막강한 군사력을 자기 편에 두고 싶어 하겠지만 미국 국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쪽 이웃인 캐나다와의 전쟁을 지지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 연구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6%가 캐나다가 독립국으로 남아있기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양쪽 모두 상대가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무역전쟁, 에너지 분쟁, 군사력 과시,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캐나다를 두는 요인은 바로 노라드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캐나다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듭니다. 노라드의 목적은 북미에 대한 공중 공격을 방지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영공을 보호하며 북미에 대한 항공, 우주 및 해양 경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호 관계를 다지고 영향력을 넓히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중국이 조용히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이 끝난 이후로 노라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라드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캐나다의 북극 지역입니다. 노라드에 참여하는 것은 캐나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가 모두 노라드의 지도자로 간주됩니다. 두 사람 모두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양국의 안보를 강화합니다. 국방 분석가 안드레아 샤론의 말처럼 노라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적들에게 억지력이 됩니다. 노라드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위협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제 동맹 중 하나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캐나다의 F-35 구매를 노라드와 연관짓는 단 한마디의 발언조차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대사 피터 헥스트라가 이를 암시하자 국무부는 곧바로 입장을 철회하며 노라드의 존재 자체가 의심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역 갈등이나 정치적 긴장이 있더라도 어떤 동맹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노라드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며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를 너무 압박하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북극이 모두의 관심 목록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광물, 해운로, 군사 접근성 등 모든 것이 이곳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미 국방부는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네코, 코발트금, 비스무트 구리 프로젝트에 874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희귀 광물들은 차세대 군사 장비의 핵심입니다. 미 국방부는 전 세계 공급망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재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필수 방위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7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광산 투자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국가안보 차원의 구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원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최대 4배나 빠르게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가 열리고 미개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계의 꼭대기가 더 이상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전역에 걸쳐 군사기지와 자원개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권 북쪽의 육지와 해양 영토의 절반가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제활동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 북극 지역을 지도화해 왔으며 언젠가 북서 항로를 통해 화물선을 보내겠다는 야망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것이 공상과학 소설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여름에는 주요 북극 항로가 얼음이 없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는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동맹을 끊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극의 상당 부분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 방어에서 손을 뗀다면 이제 미국의 미래 이익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북극 영토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극북 지역이 캐나다와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노스웨스트 준주 전역에 광산, 항만, 고속도로,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는 전례 없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구가 희박하다고 하면 정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노스웨스트 준주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합친 크기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겨우 42,000명입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니의 계획이 등장하는 거죠. 광산, 항구, 고속도로, 그리고 군사시설들이 캐나다 북부 전체에 걸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외딴 지역 사회들을 연결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그 지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누나부투가 유콘까지도 포함합니다. 2025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북부 지역의 주요 교통 프로젝트에만 1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하는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정치인들은 연방정부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마침내 생긴 것으로 보이며 그 대부분은 남부의 압력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협과 무역 긴장으로 인해 캐나다는 이웃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와 미국의 대결이 아니라 현대 국가들이 편리함을 의존으로 착각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관계를 끊거나 더 현실적으로는 우정이 식는 상황이 온다면 양국 모두에게 큰 재정적, 지정학적 골칫거리가 생기겠지만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이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고갈된 베네수엘라 유전에서 긴급 석유를 사들이고 캐나다산 석유는 캔자스 배신 베이징으로 향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캐나다는 미국 시장이 필요하고 미국은 캐나다산 석유가 필요하며 두 나라 모두 북극이 잘못된 세력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건 진정한 무역관계가 아닙니다. 양측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호 의존 관계일 뿐이죠. 친구로 지내는 비용이 커지면 혼자 가는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매트팍에서 뵙겠습니다.